지금 책에 잘 밑줄 그시고 이제 3, 4월 달에는 밑줄 그어드린 건 안 그어요. 이제 설명만 드리고 새로운 것만 밑줄 추가하니까 잘 그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분이 있으면 저 시간에 밑줄 잘 그으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매 시간마다 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 시간에 밑줄 잘 그으라고 연필로 좀 말씀해 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자, 이제 358페이지죠. 제일 밑에 5번 적법한 점이 있습니까? 불법 점유는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비교하실게. 자, 그럼 불법 점유자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자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럼 비용 돌려달라고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자가 비용을 지출하면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래서 뭐로 외우는 거 있잖아요. 뭐 도둑놈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운 거예요. 도둑놈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불법 정미 중에 비용 지출해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이걸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 점유자는 달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 말이에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해야 됩니다. 서로 달라요. 그래서 자, 양가로 1번은 세 번째 줄에 하지 않는다 있습니까? 거기까지 딱 읽어보면 돼요. 거기까지. 다음 오른쪽 오시면 6번 유치권 폐지 특약 부존재가 성립하겠죠? 자, 아래 보시면 미리 유치권 발생 금지하는 당사자 계약 유효하다. 예컨대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자, 원상복구 동그라미 원상복구가요.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 동그라미시고 유효 쓴다. 유효. 특약으로 볼 수 있어. 그럼 청구 못하니까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차 할 때 아예 계약서에 많이 써있죠. 원상복구한다고 써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임차인은 나갈 때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비용 청구 못해요. 이런 약정 없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원칙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원칙. 단 이렇게 예외적으로 금지 특약하면 그 특약 유효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옛날에 했어 이거. 어디서 했죠? 임의규정, 강행규정 할 때 했습니다. 또 찾아드려야겠네 분위기가. 이러면 진도를 빨리 못 나가는데. 그 485페이지 펴보세요. 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표시했을 거야 아마. 485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있죠.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법조문에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486페이지. 중간에 반가로 4번. 중요 표시돼 있죠. 해마다 시험에 나온다고. 그때 했어요. 똑같은 얘기 반복된 겁니다. 안 하신 분은 이제 그 마지막 저 특강할 때, 아니 보강할 때 할 겁니다. 저 3월 1일 날. 2월 27일이죠. 네. 일단 앞으로 오세요 일단. 그 다음 이제 359페이지. 359. 자, 03번 유치권 효력 돼 있죠? 밑에 1번 유치권자 권리 있습니까? 양가로 1번은 읽어보시고 불가분성. 양가로 2번은 제목만 보세요. 목적물에 인도거절권 있죠? 인도거절권, 조멸 권리. 다음 양가로 3번. 유치적 효력의 제3자 동그라미. 유치권은 누구한테나 정할 수 있죠? 그게 그 밑에 두 줄이에요. 두 줄 읽어보시고. 이제 반가로 1번 경매열차 매수인이 경락인입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이라 60억 인구, 지금 70억입니까? 70억 인구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70억 인구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채권은 특정인, 그 채무자, 특정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그러죠? 자, 그럼 방금 본 것처럼 갑이 을과 건설 도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갑이 도급인, 을이 소급인이고 갑이 재료를 다 대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건물을 완공했어요. 을이 완공했더라도 갑 재료로 지었으니까 이것은 갑 소유가 돼요.
근데 우리 아직 갑한테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았어요.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 너 거지만 내가 점유하면서 갑 너에게 못 줘라고 인도거절,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도중에 이거 갑소유죠? 갑이 또 다른 채권자가 많았거든요. 또 다른 채권자가 갑소유 건물을 경매 청구했어요. 경매 청구해서 B가 경락받았다. 경락인을 매수인이랍니다. 원래 매수인, 경락인. 그럼 소유자가 갑에서 B로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돈이 만약에 1억이라면 1억 내놔라고 채권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1억 내놔 청구할 수 있어요? 써진 대로 하세요. 써진 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1억을 갑한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채권이라. 갑한테만 청구할 수 있지. B한테 못해요. 그럼 B가 내 거죠 이제. 그럼 너 나가 그랬어요.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 그러면 유치권은 누구한테나 저항할 수 있어요. 못 나간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B는 1억 을에게 줄 놈 없어요. 원래.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상하네. 실제로는 B가 1억 주고 을 내보내던데 그건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은 1억 달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B는 1억 줄 필요 없어요. 원칙. 단 B가 나가 그러면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보통 이러죠. 보통. 만약 이 건물 시가가 한 10억이 된다면 10억 시가가 10억에 경매에 나오면 원래 을은 원래 B는 을에게 이거 줄 필요가 없지만 그냥 을은 나한테 못 나간다고 할 수 있으니까 즉 을은 갑한테 이거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할 수 있으니까 B는 원래 1억 줄 놈이 없지만 그냥 10억에 경매 나오면 1억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유찰해서 한 8억이나 경락 받아요. 그냥 한 8억이나. 그리고 그냥 내 돈 1억으로 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결국 10억짜리 내 돈 1억 줬으니까 한 9억에 상골됐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외적으로. 원래는 줄 필요 없어요. 원래는. 줄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당장 들어가 살려면 얘는 나한테 돈 달라고 못해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 돈으로 1억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1억에 낮게 경락을 받는 겁니다. 대부분 실제는. 근데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줄 필요 없어요. 원칙은. 이러면 돼요. 제가 B예요. 제가 경락받았는데 저는 여기 들어가 살 생각 없어요. 나중에 이쪽에 한 5년 후에 개발되면 그때 뭔가 할 예정이에요. 5년, 10년 후에. 그럼 B가 을한테 말해요. 나 5년간, 10년간 필요 없으니까 거기서 5년간 죽다 말다 알아서 하라고. 너 5년간 계속 점유해. 나 10원도 안 주니까. 그럼 우리 살짝 쫄아요. 이러다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 우리 있잖아요. 우리 여기 못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올까요? 우리 공사 인부들. 인부들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삽 들고 톱 들고 찾아와요. 돈 내놓으라고. 그럼 우리 알아서 무릎 꿇어요. 나한테. 제가 상황이 지금 빚도 많고 일도 못하니까 돈을 줘야 되니까 그냥 한 3천만 원이라도 주면 제가 나갈게요. 그럼 그거 주고 보내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채권 행사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치권 행사했다. 이걸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건 예외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 359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이죠. 자, 부동산의 경우에 경매 절차의 매수인 경락인 동그라미. 누구한테나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예컨대 거기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컨대 봐보세요. 읽어볼게요. 제가.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필요비 상환 청구에 기해서 임대차 종료 후에도 그 건물 반환을 거절하고 있던 중 가로고 유치권 행사. 갑의 또 다른 채권자가 건물에 대해 경매 청구해서 병이 이를 매수, 경락받은 경우 을은 그 매수인 병에 대해서도 인도거절 동그라미. 이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인도거절할 수 있다. 그 바로 아랫줄 다만 매수인 경락인은 비용상한 채무자가 아니므로 그에게 변제 청구 가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반가로 2번과 반가로 3번이 있습니까? 예, 좀 어렵습니다. 자, 반가로 2번은 제목에 경매 개시 후 동그라미. 반가로 3번은 경매 개시 전 동그라미. 일단 제목이 다르죠?
자, 만약에 보통 이래요. 상가나 원룸 건물이 경매에 나오면 가짜 유치권자가 달라붙어요. 가짜 유치권자. 가짜 유치권자. 왜냐면 이 사람이 가짜인데 유치권 있다고 괴롭히면 경락인이 얼마 주고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노리려고 가짜 유치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초에 막기 위해서 경매 등기 후 유치권 취득한 자는 경락인한테 매수인한테 대항 못하겠어요. 다시 왜 그래요? 경매가 나오면 그때 가짜 유치권이 나타나니까 경매 등기 후에 나타난 유치권은 이자는 설사 유치권이 있더라도 경락인한테는 돈 달라고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래요? 가짜를 애초에 막기 위해서 가짜. 그래서 자 반가로 2번은 경매 개시 후죠. 그럼 동그란 1번 제목 밑에 보세요. 채무자 소유 건물에 야 동그라미 크게 쳐보세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동그라미. 한마디로 경매 등기 그 말이에요. 경매 등기가 경로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동그라미.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입니다. 후. 채무자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했죠. 취득하게 한 경우라도 그러한 유치권은 압류 처분 금지어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압류 처분 금지에 저축되므로 이제 그다음부터 중요해요. 그로써 경매 절차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경매 등기 후에는 유치권을 애초에 대항 못하게 합니다. 가짜가 나올지 모르니까 애초. 근데 반가로 3번 경매 개시 전이죠? 그럼 거기도 동그라미 크게 쳐보세요. 동그라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동그라미 가 마치기지 전 동그라미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아랫줄 중간에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까지. 그리고 지금 판가로 3번 읽으셨죠? 그럼 판가로 3번 옆에 뭐라 써놓으시냐면 527페이지에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 가보세요. 이제 527페이지. 거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안 했으니까 이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같은 취지예요. 그래서 527 가시면 이제 만약에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경매 나오면 아파트 같은 거 나오면 가짜 소액 임차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액은 아직 공부한 사람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다시 주택이 보통 경매 나오면 아파트 같은 거 그 소액 임차인이 인정되면 저당권자보다 돈을 먼저 받거든요. 그러려고 가짜 소액 임차인이 나타납니다. 그걸 막으려고 그 527페이지 하단에 제8조 있습니까? 제8조 가로 열고 제목이 보증금융 일정액 보호가 소액 임차인 보호 그 말입니다. 그럼 1항 임차인은 보증금융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거기 등기 전 동그라미 적으세요. 즉 경매 등기 전에 제3조 1항의 요건이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까지. 다시 주택이 경매나면 가짜 누가 나타나요? 가짜 소액 임차인. 그자가 나타날까봐 소액 보증금 받으려면 거기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같은 취지로 360페이지는 상가나 이런 큰 건물이 경매 나오면 가짜 유치권자가 나타나니까 언제까지 유치권 취득해야 돼요? 경매 등기 전까지. 설사 진짜더라도 경매 등기 후에 나타나면 애초에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법이 없으니까 여기는. 취지가 똑같잖아요. 가짜를 애초에 예방하기 위해서. 취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361페이지 오시면 양가로 4번 목적물 인도 청구 소, 즉 내 물건 내놔 그랬죠. 소에 대한 유치권 행사 효과입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임대차 했어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다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럼 원칙 이거 가백의 원칙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포기 약정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 그런 거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그냥 끝났거든요. 끝나면 우리 점유율을 돌려줘야겠죠. 우리 계속 사니까 갑이 소를 제기했어요. 빨리 너 나가라고 목적물 반환 청구했습니다. 빨리 너 나가고 안 나가고 뭐하니? 라고 목적물 반환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 판사님 저는 유치권이 있어요 라고 유치권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럼 판사가 뭐라 하겠어요? 갑은 빨리 내 물건 돌려줘. 을은 빨리 내 돈 줘. 그러면 판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법원에 오지 말고 둘이 동시에 주고받아 하겠죠? 둘이 주고받으라고요. 그것을 상환이행 판결입니다. 상환이행 판결. 너는 비용 주고 너는 방 빼고 하면 되겠죠? 그게 상환이행 판결. 서로 동시에 하라. 그래서 반가로 1번. 채무자가 유치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데서 피고가 그랬죠? 이제 피고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피고란 말 안 나옵니다. 자,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민사소송에서는 갑과 을이 있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그래요. 원고. 그럼 나는 소송을 받았죠? 그 자를 피고입니다. 피고. 그러니까 피고인이란 말은 없어요. 민사에는. 피고 나쁜 놈 아니에요. 그냥 소를 먼저 제기하면 원고, 받은 사람이 피고. 똑같은 사건이어도 을이 먼저 소를 제기하면 을이 원고, 갑이 피고랍니다. 피고. 이게 민사고. 형사사건에서는 나쁜 놈 있을 거 아니에요. 형사에서는 소송 주체가 검사와 피고인이에요. 피고인. 피고인. 형사사건은 공익대표 검사가 소송 주체고 다른 쪽은 피고인.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죠. 자기 변호해달라고. 그러겠죠? 형사에서 피고인 나와요. 민사는 나쁜 놈 아니에요. 원고 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드라마, 뭐 요즘 리멤버라는 드라마가 유행이죠. 거기 보면 법정에 피고라고 써있거든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피고인이라 써야 돼요. 형사재판이니까. 형사재판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 민사는, 형사는 검사와 나쁜 놈이 피고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예컨대 봐보세요. 예컨대 갑소유 건물에 죄송합니다. 방가를 보면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흥분했네 제가. 자, 채무자가 유치 목적물 반환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대하여. 그럼 누가 소제기했어요? 이 비용 채무자가 소제겠죠? 그럼 얘가 원고, 얘가 피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피고 을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동원한 칩니다. 상환, 서로 주고받아 그 말이에요. 서로 동시에 상환 이행 판결을 하게 된다. 예컨대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이대로 그대로 설명됐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양가로 5번 제목 322조 있습니까? 그 경매 동그라미 간이변제 충당 또 하시면 돼요. 일단 할 수 있다. 아까 우물에 보물없다 말고 다 할 수 있다 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경매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이제 363페이지 양괄호 7번 그 제목이 동그라미 비용사항 청구 동그라미. 그래서 밑에 325조 있죠? 읽어보시면 돼요. 유치하다가 또 비용을 지출할 수 있죠? 그러면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다음 하단은 2번 유치권자 의무가 있습니까? 네, 324조를 잘 보세요. 유치권자의 성관 의무. 자, 1항 유치권자는 내 물건 점유합니까? 타인 물건입니까? 타인 물건. 그럼 내 것보다 더 소중히 보관하겠죠? 그게 1항이에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한다. 내 것보다 더 소중히.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로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즉 카센터 사장이 차를 맡았죠? 그 차를 막 자기가 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누구한테 빌려줘요? 렌트 안 되겠죠? 자, 그러나 유치물로 동원아 칩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동그라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법조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 항이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동물병원 원장이 승마용 말을 맡았어요. 승마용 말. 말 치료비가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승마용 말을 맡았습니다. 그럼 이랑 성간주의해야 되죠? 승마용 말을 오랫동안 안 타면 야생마로 변해버리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람 한 번씩 타줘야 돼요. 한 번씩 타줘야 됩니다. 야생마로 변하면 책임져야 돼요. 이랑 성간주의 위반. 애완견을 맡아서 애완견. 동물병원 원장이. 그럼 애완견 살찌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수중발레도 시키잖아요. TV 보면. 해줘야 돼요. 살찌면 책임져야 돼요. 그게 보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애완견은 예쁘다 만져줘야 돼요. 똥개로 표현하면 책임져야 돼요. 성간주의 위반. 그 다음 사망. 유치권자가 전이양 규정 위반한 때 채무자는 유치권을 소멸 청구하고 내 물건 내놔 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간주의를 잘해야 돼요. 그럼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있죠? 양가로 2번. 거기 5줄이 중요합니다. 아까 했어요 제가. 아까 이런 경우 했죠? 임대차 한 다음에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다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임대차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내 물건 돌려줘 그러면 이 돈 줄 때까지 못 나간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점유죠. 적법점유. 그럼 이 점유는 갑의사에 반하죠. 그래도 대법원은 의리 점유하는 것을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요. 다시 이 점유를 뭐로 봐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 아까 동그라미 친 거. 이양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러니까 갑의사에 반해서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을은 타인 거 점유하니까 월세는 줘야 안 줘요? 사용료는 줘야 돼요. 월세 부당이득 반환 해야 됩니다. 그와 별개로 사용할 권한이 있어요. 왜 그래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 그래서 자 양가로 2번.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동그라미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 유치권 행사한 자가 스스로 유치물 주택의 거주함에 사용한 것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해당한다. 다만 아랫줄 그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반환할 의무가 있다 써 있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5줄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04번 유치권 소멸이 있죠.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오른쪽 양가로 3번 점유상실이 있습니까? 자 유치권은 무슨 권리예요? 점유하는 권리.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곧바로 소멸합니다. 그게 328조예요. 자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인하여 곧바로 소멸합니다. 곧바로 소멸. 그래서 밑에 4줄이 있죠. 그 4줄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유치권의 본권에 기한 즉 유치권에 기한 물청 없다. 제가 옛날에 이런 예를 들었죠. 갑이 자전거를 유치권 행사. 갑이 자전거를 점유하면서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을이 침탈해 갔어요. 을이 훔쳐갔다. 침탈해 가서 을이 점유해요. 을이 점유하면 이제 갑 점유 뺏겼죠. 갑 점유 뺏기면 유치권 곧바로 소멸합니다. 그렇죠? 그럼 을 지금 갑 지금 유치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유치권 없으니까 유치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못해요. 돌려달라고. 유치권 본권이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본권이든 유치권이든 이것을 위해서 반환 청구 못합니다. 점유 상실한 순간 소멸했으니까. 단, 갑은 유치권이 아니라 점유를 침탈당하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권리?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침탈당했을 때 침탈. 그래서 점유권에 의한 물청이 인정돼요. 그런 거지. 뺏기면 유치권 없으니까 더 이상 없는 걸로 청구는 못합니다.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4줄을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치권을 마치시고 이제 하단의 제3절 저당권으로 가겠습니다. 저당권이 약간 좀 어려운 것 한 문제, 쉬운 문제 한 문제 나와요. 보통. 자, 넘기시면 일단 366 했죠? 통유성. 그래서 367로 오시면 돼요. 367 하단에
02번 저당권 성립 있습니까? 이제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유치권은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점유해야 안 해요? 네? 이게 점유예요, 점유. 점유할 수 있습니다. 단, 우선 변제권 없다 그랬죠? 이거 없으니까 뭣도 없다? 물상대위 없다. 근데 반대로 지금 공부할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두 개가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 내 아파트를 담보로 K은행에서 집 살 때 돈이 좀 부족해서 1억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은행이 저당권자고 우리가 채무자죠? 저당권 설정자. 그럼 이 주택 누가 점유해요? 은행 직원이 와서 삽니까? 내가 점유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리고 이걸 내가 임대차 했어요. A한테 임대했다. 그럼 월세 누가 받아요? 갑이 받습니까? 은행이 받습니까? 갑이 받죠, 갑이. 그래서 저당권은 이렇게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냥 돈 빌려줬다가 돈 안 갚으면 이걸 경매 청구하는 거예요, 경매. 그래서 우선 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물권적 반환 청구권 없습니다. 지역권하고 똑같아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저당권은 임대차, 차임, 과실을 못 받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은 원칙, 과실에 저당권 효력 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월세 안 받으니까 은행이.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 미치지 않습니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저당권 설정하는 거 보시면, 자, 갑이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럼 보통 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 주죠? 보통. 근데 갑이 돈이 필요한데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갑이 2억만 대출해 주세요. 담보 있어요? 없대요. 그럼 은행이 뭐라 하죠? 은행에 당신은 대출 안 됩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겠죠? 담보 없으니까. 근데 똑똑한 직원은 혹시 주위에 친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아, 우리 형이 좀 잘 산대요. 아, 꼬셔오세요. 데려오면 제가 꼬실게. 데려와 보세요. 그래서 꼬셔요. 동생이 돈 필요하니까 빨리 보증 서라고. 그래서 형이 아무 문제 없죠? 형이 동생이 돈 빌리는데 내 부동산으로 저당 설정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을은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는 갑입니다. 채무자. 을은 자기 물건으로 갑을 위해서 보증 선 사람이죠. 그 사람을 물상보증인 그래요. 물건으로 보증 섰다. 물상보증인. 진짜 채무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돈 갚아 못해요. 갑한테 돈 갚아야 돼요. 갑이 돈 안 갚으면 은행은 그냥 조용히 경매만 하는 거지 돈 갚으라고 청구 못합니다. 법률적으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채무자니까. 대신 이렇게 말을 하겠죠. 당신이라도 대신 갚으세요.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 법적으로는 돈 갚으라고 못해요. 시험에서는. 채무자니까. 채무자는 갑입니다. 갑. 갑이 돈 안 갚으면 그냥 조용히 경매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 있고 제3자가 될 수 있죠. 이 자를 물상보증인이랍니다. 큰일 날 놈이죠. 이용감이에요. 이용감. 동생을 해서 보증 쓰고. 그래서 자 637페이지 제일 밑에 1번 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가 있죠. 반갈부 원칙.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의 자 제3자 동그라미. 제3자 될 수 있다. 이를 물상보증이라고 한다. 예컨대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끝에 그러나 있습니까? 그러나 저당권자는 원칙 동안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한한다. 이게 부정성 때문에 그래요. 항상 저당권은 채권을 따라가야 되니까 원칙이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볼 필요 없고 넘기시면 자 370페이지 오세요.
370페이지. 그 노란색 2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죠? 양가로 1번 저당권은 동그라미 2개 칩니다. 첫째 저당권 설정 계약 동그라미 그 뒤에 등기 동그라미 186조 저당권 등기어야 성립한다까지. 밑에 파란색 3번 피담보 채권 반가로 1번 피담보 채권 후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도 없다. 거기서 밑으로 세 번째 줄 이와 같이 피담보 채권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즉 비금전 채권 인때에는 그 채권 평가액을 돈으로 환산해요. 환산해서 등기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법에서. 그러니까 금전 채권일 필요 없어요. 돈으로 환산해서 적으면 되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371 하단에 양가로 3번 장래의 채권이 있습니까? 거기 장래의 특정 채권 가로 열고 기한이나 조건 채권을 위한 저당권 설정 유효하다. 밑으로 두 번째 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장래의 불특정 동그라미 불특정의 다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도 유효하다. 그래서 근저당도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일단 이제 03번 저당권 효력이 있는데 양가로 1번 피담보 채권 범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360조가 있어요. 360조는 제목이 피담보 채권 범위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 말을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로 및 저당권 실행비용 실행비용이 뭐죠? 경매비용 경매할 때 돈 들어가겠죠? 경매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자 1년분 동그라미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담보 채권 범위를 읽으셨죠? 그럼 첫 줄에 가로쳤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게 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가로친 게 같은 말이 있어요. 그 법조문 안에. 지연배상 같아요. 가로에 써놓습니다. 그것을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랍니다. 다시 지연배상, 지연이자 그래요. 근데 학교 간 사람도 그게 같은 말인지 모르고 학교 갑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지 모르니까 그 종을 이해를 못하고 애워서 학교 가는 거죠. 그럼 자 저당권에서는 민법 360조에 피담보 채권 범위가 있습니다. 자, 저당권은 어디를 담보하냐면 먼저 원본을 담보해요. 원본 그리고 이자, 위약금 약정에 따르면 위약금 담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연배상, 지연이자,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실행비용 이것을 담보한다 써 있어요. 지연배상 몇 년분까지 담보해요? 1년분까지 1년. 그럼 이게 지연이자죠? 이 이자와 이 이자 다릅니다. 이 이자는 원본에서 발생한 이자예요. 즉 돈을 3년간 빌리면 3년간 매달 36개월 이자 발생하겠죠? 그게 그 이자. 근데 매달 원리금을 안 내면 그게 지연이자. 다르죠? 다시 이건 원본에 발생한 이자. 3년간 돈 빌리면 36개월 이자 생기겠죠? 36개월. 근데 매달 원리금을 안 내면 매달 원리금 안 냈어요. 그때부터 매달 지연이자 발생하겠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제한 담보돼요. 3년, 10년 다 담보됩니다. 등기하면. 근데 원리금 안 내면 그 지연이자는 1년까지만 담보돼요. 희명이자 달라요 서로.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등기해야 돼요. 등기부에 다 등기해야지 다 담보됩니다. 이자 5년이라고 있어요. 등기해야 돼요.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1,000만 원 하고 이건 1년까지만. 이런 거 이제 등기 안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등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 360조가 피담보 채권 범위는 이 360조는 우선 변제 한도 얘기예요. 아까 우선 변제권은 법에 써 있다 그랬죠? 우선 변제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의미하는 거지. 채무자의 책임 한도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즉 우선 변제 한도란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에요.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 을이 있다 해보세요. 근데 갑이 병한테 또 돈 빌려달래요. 병한테.
이 부동산 담보로. 그럼 병이 이 부동산 담보로 또 돈 빌려주면 2번 저당권이 되겠죠? 그러겠죠? 그럼 갑이 돈 못 갚으면, 을에게 못 갚으면 이게 경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경매 나오면 을 돈 받고 남은 걸 내가 받거든요. 순위가 늦으니까. 그럼 나는 을이 나보다 얼마를 먼저 받는가 계산할 수 있어야 그거 빼고 돈 빌려주겠죠. 그게 이겁니다. 을이 나보다 얼마를 먼저 우선면제 받는가. 지연배상 몇 년? 1년까지만. 그걸 계산하고 나머지를 내가 돈 빌리면 되겠잖아요. 그죠? 지연배상이 10년 한없이 담보되면 돈 못 빌릴 거예요. 1년까지만 담보되니까 을담으로 2번 저당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겠죠? 경매 들어가면 배당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379표 보시면 379는 민법에는 시험에 안 나와요. 2차 과목 중개사법에 시험에 나옵니다. 379에 노란색 글씨 배당 순위 있습니까?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이건 중개사법 시험에 나와요. 민법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그때 11월 달 한번 했었는데 그 배당 순위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돼요. 동그란 1번부터 경비 최당후, 경비 아저씨 이름이 최당후예요. 경비 최당후 임금공채.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 최당후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았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경비 최당후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았다. 그래서 동그란 1번은 경매비용의 경동리. 동그란 2번은 제3취득자 빚자 비용상환 청구. 동그란 3번은 옆에 써보세요. 최우선 변제라고. 다시 동그란 3번은 뭐입니까? 최우선 변제 쓰시고 최 동그라미 최. 자, 4번을 보세요. 4번. 저당 목적물 자체에 부과되는 국세지방세 가로 열고 상속세, 증여세 등 이른바 당해세 당 동그라미 당. 다음 6번. 6번입니다. 6번. 6번 옆에 써보세요. 우선변제라고. 그리고 우선변제권 누구만 있다? 법에 써있는 사람. 그러니까 6번 예를 써놨잖아요. 얘. 저당권, 전세권, 우선변제죠. 이거 외에 담보된 채권. 그 다음에 대항요건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써있죠? 그 밑에 상가 써보세요.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 똑같아요. 임차 보증금 채권. 그 다음에 9번 세금 이외의 7번 위 3번 이외의 임금 채권 즉 다시 위 3번 이외의 임금 채권의 임금 동그라미 임금. 그러니까 3번에 최우선에 임금이 나오거든요. 그 이외의 채권. 다음 9번 세금 이외의 공과금의 공. 10번은 일반 채권자의 채. 돈난 빌려준 사람.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제 설명드리면 경매 실행비용 제일 먼저 받아요. 제3취득자 비료비, 유익비. 최우선 면제가 우리가 이제 주임법, 상임법에 최우선 나오고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 임금이나 최종 3년분 퇴직금이 있어요. 최종 3월분 임금이나 3년분 퇴직금을 이게 제한임금. 그 다음에 당해세, 우선변제가 전세권, 저당권이 순위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채권, 일반 공과금, 일반 임금채권, 일반 채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경비 최당 후 임금공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병이 봤을 때 갑이 돈을 못 갚아서 경매 나오면 을은 어디까지 우선변제 받아요? 이거 써있는 거 여기. 단 이건 영순위로 받아요. 영순위로 제 여기. 이게 실행비용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지연배상은 을은 몇 년까지 최우선이에요? 을은 몇 년까지 최우선? 아니 우선면제? 1년까지. 그러니까 을은 여기서 지연배상 1년분까지 여기서 1년분 초과한 것은 이쪽으로 하기. 일반 채권. 다시 을에게 지연이자가 있다면 지연배상. 을은 지연이자를 1년까지만 우선면제. 1년 초과한 건 일반 채권을 받아요. 거의 못 받겠죠? 그게 1년분, 1년분. 병이 이렇게 계산해야지 을 받을 거 빼고 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써먹는 겁니다.
360조가. 그럼 다시 이제 371로 와보세요. 그럼 자, 이제 저당권은 실생활에 활용합니까? 다 근저당권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저당권인가 근저당권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실생활은 다 근저당권을 활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 등기부 봐보세요. 다 근저당 써있지. 저당권은 실제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저당권이 유리하니까 채권자에게. 은행한테 근저당권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근저당을 하는 겁니다. 저당권은 별로 안 유리하니까. 여기 가보시면 근저당권에는 여기는 360조가 아니라 여기에는 채권 최고액을 기재합니다.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최고액이 똑같아요. 우선 면제 한도액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서 3억을 대출받으면 채권 최고액을 보통 120%, 130%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130%하면 얼마예요? 3억 9천만 원. 이 정도 하는 겁니다. 다시 3억을 빌리면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할 때 채권 최고액을 한 120%, 130% 잡아요. 그럼 130% 잡으면 3억 9천 되겠죠? 그러면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은행이 경매하겠죠? 그러면 3억 9천까지만 여기서 받는 겁니다. 여기 3억 9천까지만. 혹시 돈을 너무 안 갚아서 채무가 4억 1천만으로 늘어나면 4억 1천만 원. 그럼 3억 9천까지 여기서 받고 못 받은 2천만 원은 여기서 받아요. 일반 채권 거의 못 받겠죠? 그래서 이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과 저당권의 360조까지만 우선 면제 받고 이걸 초과하면 저기 제일 꼴순위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경비지당 인공재율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지 채무자가 책임지는 한도가 아니에요. 채무자는 지연이자 3년을 생각하면 3년 다 책임져야지 이것만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채무자는 근저당에서 빚이 이걸 초과하면 4억 천이 되면 채무자는 4억 천 다 갚아야지 채무자가 여기까지만 갚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냥 제3자 관계에서 어디까지 경매해서 우선 면제 받는가 그것을 여러 개 되는 겁니다. 채무자는 책임이 끝까지 책임자겠죠. 책임 한도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372페이지 오세요. 그래서 상단에 반가로 1, 2, 3, 4 있죠? 1, 2, 3, 4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입은 목적물 범위 이제 여기부터는 다음에 하겠네요. 시간이 좀 그래서 지금 진도가 약간 내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나눠드린 문제를 보시면 6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6번. 6번은 답이 뭐죠? 저당권자에게 인정이 않는 것이 3번 반환 청구, 반환 청구. 지역권, 저당권, 반환 청구 없다. 3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각오하고 오셔야 되죠? 다음 주 금요일 날 민법 수업 주야간 별도로 하고 그 다음 바로 토요일 날 그땐 주야간 다 해요. 다 오셔야 돼요. 주야간 다 한꺼번에 10시부터 좀 말이 5시 넘을지 모른다 그랬죠? 5시 넘을지 몰라요. 진도 다 끝내야 되니까. 아시겠죠?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나 토요일 날은 학원에서 죽었다 생각하시고 진도가 느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인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